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료진 좀 불러주세요. 이 환자분, 난소 종양 파열로 복막염 위험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방금 퇴원 처리하신 분이에요. 제가 내겠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이분 수술비 제가 내겠다고요.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하지만 보호자도 아니신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기세요. 1초가 급합니다. 이사장님, 설마 병원 이사장님이세요? 환자분을 VIP 병동으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5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네요. 이 사람은 누구지? 55년 전이라니. 수술비가 없어 퇴원하던 중이던 영순이 쓰러졌습니다. 며느리는 수술한다고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무시했고 아들은 외면했습니다. 당장 죽을 위기에 놓인 순간 한 남성이 그녀를 도와줍니다. 이들의 잊을 수 없는 오래된 과거의 인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밤 11시 낡은 빌라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턱, 턱, 턱.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68살 영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끝났어요. 문을 열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는 켜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주방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퉁퉁 부은 종아리를 두 손으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서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싱크대 위 낡은 약통에서 진통제 2알을 꺼냈습니다. 물 없이 그냥 삼켰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요즘은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배 아래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도 계속됐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 반 그릇, 시든 배추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지갑을 꺼내 돈을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이틀 뒤면 월세 내는 날이었어요.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고요. 영수는 식탁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 번이고 들여다본 그 통장. 잔액은 12만 원.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지난달에도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했을 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아들 상훈과 며느리 윤희, 영순의 품에 안긴 쌍둥이 손주들. 그때만 해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상훈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방문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3달에 한 번이 되었고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어요. 영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배가 또 아파왔어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드니까 무시했어요. 냉수를 한 컵 마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몸을 웅크렸어요.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배는 계속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삐뽀삐뽀.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상훈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손주들이 대학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몸은 영순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영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었어요. 늦으면 안 됐습니다. 식당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 영수는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장 아줌마가 영순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다며 쉬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하루 쉬면 하루치 일당을 못 받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영수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배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쾅! 영순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방장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몸이 앞으로 쓰러졌거든요.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119를 불렀어요. 영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일당을 못 받겠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B-, B-,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부신 흰색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응급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응급실이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보호자가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보호자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복부 CT를 찍어봤는데 난소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커서 주변 장기를 압박하고 있대요. 일부가 파열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영순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수술 비용을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영순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12만 원. 의사가 나가고 영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상훈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하지만 받은 건 며느리 윤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상훈이 사업 정리하느라 빚이 5천만 원이라고. 매달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간다고. 그리고 조금 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애들 둘 키우는데 교육비에 생활비에 정말 빠듯하다고. 어머니까지 돈 들이면 자기들은 어떻게 사냐고.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차갑기만 했어요. 상훈이 좀 바꿔달라고 했지만
윤희는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빚 때문에 채권자 만나러 갔다고, 그리고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딸깍. 영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술한다고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원 수속 서류가 내밀어졌습니다. 수술 동의서, 입원 서약서, 치료비 납부 확약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낡은 침대와 커튼,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가 편찮냐고, 보호자는 있냐고. 영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영순을 바라봤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내일 오전에 수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금식해야 한다고. 간호사가 나가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병실에 불이 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상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영수는 핸드폰을 꺼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옆 침대 할머니들이 깰까봐 이불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무과에서 수술비 입금 확인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다시 연락해 보라고 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비 입금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어요. 영수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 상태가 위중한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안 받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영수는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퇴원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6인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원무과 앞을 지나갔습니다. 직원이 영순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순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영순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어요. 5층, 4층, 3층, 2층, 땡.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넓은 병원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고,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 웃으며 걷고, 영수는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발걸음을 옮겼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배가 다시 아파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갔어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저 문을 나가면 끝이었어요.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낮고 따뜻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은빛 머리, 걱정 가득한 눈빛. 남자가 영순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왔고요. 남자는 영순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어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영순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자꾸 깜빡거렸거든요. 뒤에서 의사가 뛰어왔어요. 아까 영순을 담당했던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남자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난소 종양 파열로 복막염 위험이 있는 환자라고, 수술이 시급한데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한 거라고. 남자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되물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비서였어요. 이사장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지시했습니다. 환자분을 VIP 병동으로 옮기라고,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라고. 간호사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의 휠체어가 움직였어요. 영순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자가 영순의 옆에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촉촉해 보였어요. 5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네요.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휠체어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영수는 흐릿한 시야로 천장의 형광등들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은 누구지? 55년 전이라니.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수술실 앞. 커다란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수술대 위로 옮겨졌어요.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살고 싶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희미한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귓가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저귀는 소리가 참 평화로웠어요.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부드러운 크림색 천장에 은은한 간접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도 보이고 고층 빌딩들도 보였습니다. 병실 안을 둘러봤어요. 넓은 공간에 놓인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소파와 티 테이블, 작은 냉장고와 대형 TV,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몸을 움직이려는데 배 쪽에서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 부위였어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쓰러졌던 것, 누군가 자신을 받쳐준 것, 수술실로 들어갔던 것.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어요.
그동안 배를 짓누르던 무거운 통증이 사라졌거든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창가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신사, 은빛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 일어나 영순에게 다가왔어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영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궁금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55년 전 변두리 중학교 복도에서 괴롭힘 당하던 학생. 영순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민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 봄이었다고 했어요. 자신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었다고. 영순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복도에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불구자 절름발이라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보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고.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고 했어요. 민석이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소란. 가보니 한 남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영순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밀쳐내고 남학생 앞으로 갔어요.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영순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학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순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었다고 했어요. 영순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급식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남학생. 도시락도 없이 물만 마시고 있더군요. 영순은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다가갔어요. 반으로 나눠 민석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순의 도시락도 보잘것 없었거든요. 김치와 계란 반쪽이 전부였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그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한 학기 동안 친구였다고. 매일 도시락을 나눠 먹고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영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전학을 갔다고 들었다고. 영수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시골 친척 집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민석은 55년 동안 영순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고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쓰러지는 영순을 보는 순간 알아봤다고. 55년이 지났어도 영순의 눈빛은 그대로였다고. 영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다리가 불편해도 가난해도 세상이 차가워도 영순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의대에 갔고 의사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을 만들었다고. 영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석이 영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상훈이 들어섰어요. 뒤따라 며느리 윤희도 들어왔습니다. 상훈은 병실을 둘러보며 입을 딱 벌렸어요.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병실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소파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남산타워까지 다 보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영순에게 다가왔어요. 상훈이 물었습니다. 윤희가 끼어들었어요. 영순은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첫마디가 괜찮으냐는 말도 아니고 다행이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돈 이야기였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훈이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이 짧게 대답했어요. 상훈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수술은 잘 됐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이 성공적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상훈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가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어요. 윤희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비싼 병실은 과하지 않냐고 했어요. 6인실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자신이 처리했다고. 상훈이 되물었습니다. 민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라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상훈이 계속 물었습니다. 윤희가 끼어들었어요. 영순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수천만 원을 내준다는데 궁금한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인 자기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분과 자신은 오래된 친구라고. 55년 전 학창 시절부터라고. 상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윤희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민석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윤희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수천만 원을 그냥 내주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민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순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좀 쉬는 게 좋겠다고. 수술 직후라 피곤할 거라고. 영순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상훈이 앞을 막아섰어요. 퇴원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상훈이 말했습니다. 민석이 짧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부담한다고 했다고. 윤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치료비만 지원하는 건지 물었어요. 위로금이나 생활비 같은 것도 지원할 생각은 없냐고.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치료비 외에도 조금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고.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환자분과 직접 상의하겠다고. 보호자분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법적 보호자라고. 어머니 일은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민석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맞냐고 물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전화를 안 받았냐고. 왜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하려 할 때 도와주지 않았냐고.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기들도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사정이 어머니 생명보다 중요했냐고 물었어요. 윤희가 발끈했습니다. 지금 자기들 보고 불효자식이라는 거냐고. 무슨 권리로 가족일에 참견하냐고. 민석이 대답했어요. 참견이 아니라고. 자기 친구를 돕는 것뿐이라고.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55년 만에 만났으면 남이나 마찬가지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이사장님. 그 말에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훈과 윤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나가고 민석이 다시 상훈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좀 쉬라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영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상훈과 윤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민석이 나가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과 윤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상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둘은 동시에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상훈이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아프냐고, 배고프지 않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윤희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베개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좋은 거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영수는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됐어. 나가. 상훈이 당황했습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상훈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어요. 아까는 6인실로 옮기자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윤희가 얼른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였다고. VIP 병동이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부담되실까봐 그랬다고. 영순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거짓말 그만해. 너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안다. 상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어머니를 도와주신 건 좋다고. 근데 자기들도 어머니 자식이라고. 뭔가 결정할 일 있으면 자기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영순이 물었습니다. 상훈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님이 어머니한테 돈을 주신다거나 하면 자기들이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상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돈 관리 못하신다고.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큰 돈 다뤄본 적도 없다고.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영순이 물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영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상훈아.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줄 돈 하나 없어. 그러니 기대 마. 윤희가 끼어들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런다고. 영순이 비웃었습니다. 진심? 내가 응급실에 있을 때는 전화도 안 받더니 이제 와서 무슨 진심이야?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안 왔다고. 수술비 없어서 죽을 뻔했을 때도 외면했다고. 이제 와서 손주들 못 보게 한다고 협박한다고.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상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순이 계속 말했어요.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았다고. 아들이 힘들까봐 아파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다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짐으로만 생각했다고. 돈 안 되는 짐으로. 영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받게 됐으니까 찾아온 거잖아. 상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순은 듣지 않았어요. 나가.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상훈과 윤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훈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윤희도 따라 나가면서 한 번 더 영순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영순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자신을 짐으로만 여기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이불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민석은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순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라고. 특히 돈 앞에서는 더 그렇다고.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라고. 영순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 영순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평생 연금을 드리겠다고. 살 집도 마련해 드리겠다고. 영순의 눈이 커졌어요. 민석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영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5년 전 영순이 준 도시락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러니 이제 자신이 영순의 인생을 바꿀 차례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영순의 자식들이 이 돈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법적으로 신탁을 걸어서 영순만 쓸 수 있게. 자식들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영순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순을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이라고. 보호할 필요 없다고. 이제 영순의 인생을 살라고.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영순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어요.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민석이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당신 보호자예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야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5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친구.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순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석이 병실에 들렀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5년 전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나눴어요. 영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오후마다 영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식당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었으니까요.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살던 낡은 빌라가 있겠지요.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영순을 좋아했어요. 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간호사들 이름도 다 외웠거든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 정말 좋으시네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순도 미소로 답했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순이 병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복도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윤희가 뭔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치료비 총액이 얼마냐고요. 윤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원무과에 가셔야. 아니, 제가 며느리라니까요. 당연히 알 권리 있잖아요.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돈이었어요. 영수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것들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순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윤희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차갑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수는 무표정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눈물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영순의 눈에는 그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윤희가 영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순은 손을 빼며 물었어요. 어제 원무과에는 왜 갔어?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말은 많았지만 진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가. 영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더 많은 말로 변명했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어. 영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결국 윤희는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영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수는 윤희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비싼 과일이겠지요. 하지만 영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산 것은 마음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병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언가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훈은 침대 옆에 앉더니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걱정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들 뒤에 숨은 진짜 속셈을요. 한참을 떠들던 상훈이 드디어 본론을 꺼냈어요. 민석이 영순에게 지원하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영수는 상훈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영수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나가. 상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더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상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뭔가 중얼거렸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선을 그을 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석이 병실에 들렀을 때 영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오전, 민석은 원무과 직원을 불러 어제 있었던 일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민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윤희가 치료비 총액을 알아냈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이사장님, 영순 씨 아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이 들어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둘러보는 상훈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 앞에 앉은 상훈은 한참을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한다는 말, 자신이 법적 보호자라는 말, 어머니의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말. 민석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말이 끝나자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상훈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짚어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을 때 외면했던 일, 수술비가 없어 죽을 뻔했을 때 전화도 안 받았던 일, 며느리가 했던 그 끔찍한 말들. 상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치료비가 8천만 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돈을 노리고 온 것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상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상훈은 억지로 더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비를 부르기 전에 나가라는 마지막 경고. 상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상훈이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비서를 불렀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신탁 설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직접 보니 더 한심했어요. 저런 자식을 위해 영순이 평생을 희생했다니. 민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훈은 사무실을 나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윤희를 만났습니다. 상훈은 화를 내며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윤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석과 영순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윤희가 제안했어요. 손주들을 이용하자고. 상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상훈과 윤희는 쌍둥이 손주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영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9살 쌍둥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영순은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주들을 본 게 거의 1년 만이었거든요. 영순은 손주들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후 윤희가 손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영순과 상훈만 남았습니다. 상훈은 침대 옆에 앉아 말을 시작했어요. 영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민석에 대한 의심, 영순의 판단력에 대한 폄하, 자신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 영순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말은 더욱 격해졌어요. 영순은 상훈을 슬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순이 계속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상우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상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훈은 계속 말했어요. 제사도 안 지낼 거라고, 돌아가셔도 안 찾아갈 거라고.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훈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영순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서와 준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주들을 평생 못 본다는 것. 제사상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더욱 슬펐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영수는 밤새 고민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병실에 들렀을 때 영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석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석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곁에서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영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민석이 대답했어요. 나 결정했어.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것들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비록 손주들을 못 보더라도 내 자존심은 지킬 거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해줄래? 상훈이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어. 직접 만나서.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훈이 병실에 왔어요. 민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상훈은 민석을 보고 당황했어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부른 거야. 증인으로. 영순은 침대에 앉아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상훈아,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절연한다. 오늘부로. 상훈의 눈이 커졌어요.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상훈이 얼마나 자신을 외면했는지, 얼마나 짐으로만 여겼는지, 이제 와서 돈만 노린다는 것.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평생 너 하나 믿고 살았어. 내가 힘들까봐 아파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짐으로만 생각했지. 돈 안 되는 짐. 상훈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상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협박을 던졌습니다. 영순의 입술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게 더 나아. 상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영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석이 다가와 영순을 안아줬습니다. 영수는 민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연 선언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자식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민석은 매일 들러 영순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영순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산책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식사량도 늘어났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어요.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민석은 준비 중인 게 있다고만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요. 그날 오후 영순이 복도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간호사 대기실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훈과 윤이었습니다. 영수는 복도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간호사에게 뭔가 따지듯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자신들이 가족이라고.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거부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곧 경호원들이 나타났어요. 민석이 미리 배치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두 사람을 막았어요. 상훈과 윤희는 계속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듯 사라졌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갔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 병실에 들렀을 때 영수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셔서. 영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민석은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변호사가 올 거예요. 신탁 관련 서류 정리하러요. 응, 알겠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17막.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상훈과 윤희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상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님 모시고 왔어. 영순과 민석이 놀라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고령이고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것. 상훈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석의 비서와 함께 정장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였어요. 두 변호사가 마주 섰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영순의 담당 의사 소견서, 영순이 정신적, 인지적으로 완전히 정상이라는 내용, 성년 후견 제도의 요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영순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설정에 대한 서류, 민석이 영순을 위해 설정한 법적 장치였어요. 영순에게 지원되는 모든 금액은 신탁 계좌로 들어가고
오직 영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라도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상훈과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두 변호사는 계속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상훈 측의 시도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상훈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민석이 짧게 지시했습니다. 내보내세요. 상훈과 윤희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쫓겨났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원무과 직원이 상훈을 불렀습니다. 상훈과 윤희는 원무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가 상훈 씨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청구서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상훈은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8,300만 원. 수술비, 입원비, VIP 병동 사용료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물론 민 이사장님께서 전액 납부하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희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8천만 원.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을 거예요. 원무과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윤희가 터뜨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은 점점 격해졌어요. 그러다 윤희가 갑자기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훈도 급히 따라 내렸어요. 윤희는 다시 병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상훈이 소리쳤지만 윤희는 듣지 않았어요. 로비로 뛰어들어가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하지만 VIP 병동층 복도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손을 내밀며 막았습니다. 윤희가 소리치며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상훈도 뒤따라와서 항의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석이 나타났어요.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민석은 단 한마디만 했어요. 내보내세요. 경호원들이 상훈과 윤희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엘리베이터로 끌려갔고 로비까지 내려갔고 병원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병원 앞 상훈과 윤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훈을 밀쳤어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상훈도 화가 났습니다. 너도 한 거 없잖아.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 상훈과 윤희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추태였어요. 병원 경비가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경비의 경고와 함께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밀려났어요. 차에 탔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어요. 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윤희도 고개를 떨궜어요.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돈도 못 받았고, 창피만 당했고,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상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부업체였습니다.
상우는 전화를 받았어요. 독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았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집 팔아야 하나? 집 팔면 우리 어디 살아? 그럼 어쩌라고.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화풀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해내며 차 안은 지옥 같았어요. VIP 병동. 민석은 영순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순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영순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하지만 영순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민석이 영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영순은 병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간호사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영순은 간호사들과 포옹했습니다. 2주 동안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민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민석의 차를 탔어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 공기가 맑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아담한 전원주택이었어요. 하얀 벽에 붉은 지붕,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거실, 침실, 주방 모두 새 가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어요. 민석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집의 명의는 영순으로 되어 있었어요. 매달 생활비도 통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순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거실, 넓은 주방, 평생 꿈꿔왔던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낡은 빌라의 딱딱한 침대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영순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민석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살린 거죠. 영순도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제20막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순의 전원주택에는 봄이 왔어요. 앞마당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직접 심은 거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을 돌보는 게 영순의 일과였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민석이 사다 준 좋은 원두였습니다.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어요. 영수는 커피를 들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산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푸른 나무들, 불어오는 봄바람,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받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점심에 올 거라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어요.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진짜 친구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12시. 민석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내렸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잔소리를 했지만 민석은 그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어요. 영순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직접 만든 반찬들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컨디션 이야기, 병원 일 이야기, 텃밭 이야기,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로 나왔어요. 차를 마시며 산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이 중얼거렸어요. 참 좋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민석아, 상훈이 어떻게 됐을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상훈이 집을 팔았다는 것, 윤희와 이혼했다는 것. 하지만 굳이 영순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소식이 없어서. 영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래, 잘 살겠지 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영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석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생 바라왔던 평화. 평생 꿈꿔왔던 자유. 이제야 손에 넣은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물었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영순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텃밭 더 키우고 싶고, 산책도 많이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석과 자주 차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55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서로를 살린 두 사람. 이제 그들 앞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도, 몸도,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살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영순의 봄날이 시작된 거예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테라스 위로 떨어졌어요. 영수는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민석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봄을 느꼈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이 순간, 평생을 꿈꿔온 이 평화. 영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사연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 앞으로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사연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